96회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오셨죠? 그렇죠? 네. 자, 한번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손익계산서. 그렇죠? 네.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 재무상태표.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수량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 둘을 같이 병행하는 혼합법. 단가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이 있고요. 가중평균법 적용 시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런데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뭐죠? 매입 시마다 단가를 수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장부를 계속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건 98회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매출채권 대손 추정률 변경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의 변경의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네, 당연히. 왜냐하면 과거를 고쳐야지 되니까, 정책의 변경. 과거를 고쳐놓고 현재에 반영을 해야죠. 왜냐하면 현재에다가 반영해놓고 과거를 고치면 다시 또 현재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먼저 반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불가능하면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죠. 이익을 변경하겠다는 안 된다. 회계는 무조건 원리 원칙에 따라서 나온 답이 이익이어야 한다. 내가 이익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은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금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죠. 자본잉여금에는 3가지.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맞나요? 이걸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정리를 하나만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 주식 발행하니까 대변에 자본금.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죠. 그쵸?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도 큰 변화는 안 생겨요. 결국은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전체 자본이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되고,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는 우리가 주식 배당이 대표적인 무상증자에 해당하고요.
주식 배당이 무상증자에 해당하고, 주식 배당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떼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죠.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가서 자본금이 생기게 돼요. 자본금이. 결국 이 얘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2월 이익 잉여금, 자본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상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잉여금이 줄어들게 돼요. 잉여금이 줄은 것만큼 자본금이 증가하게 돼요. 결국은 전체 자본이 불변이다. 전체 자본이 불변이다. 우리는 무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상은 전체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이해가 되셨죠? 감자도 마찬가지죠. 감자도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무상은 전체가 불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이론 문제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게 재고자산이 계속 나오고요. 그쵸? 재고자산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 사채 자본. 그쵸?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무 2급에서 이론에 나오는 재무회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 틀만 조금 외우시면 시험에 조금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도 엄청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문제를 일단 아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지금 문제상에서 질문이 단기손익의 차이를 물어봤죠. 단기손익의 차이는 뭐예요? 매도가능증권은 최초의 취득가와 처분가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마지막 평가금액하고 처분가액하고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되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에 단기매매증권은 전년도에 7,000원짜리가 7,500원에 매각 처분을 했죠.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은 전년도 마지막 평가한 금액 7,000원을 7,500원에 처분을 한 셈이 되니까 500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000주니까 50만원의 이익이 생기나요? 네, 단기매매증권은 50만원의 처분 이익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중간에 평가 단계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매도가능증권은 무조건 최초의 취득가예요. 그러니까 6,000원짜리를 7,500원에 처분을 한 상황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국은 1,500원씩 1,000주니까 150만원만큼의 처분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단기손익의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50만원의 이익하고 150만원의 이익이니까 차이는 100만원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돼요. 뭐를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되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6번 원가액이에요. 공소는 우리가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그랬죠. 맞죠?
공손 나오면, 자, 공손 때문에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가 있고, 단기 착수가 있고, 거기에서 완성 수량이 나오게 되고, 기말 수량을, 여기까지가 원래 합계가 같아야 돼요. 그쵸?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수량이 안 맞으면, 여기서 공손 수량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공손 맨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죠? 공손은 우리가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문제상에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 수량이 된다. 문제 풀어나가는 방식 그냥 이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냥. 이게. 자, 공손은 우리가 뭐를 공손이라 그래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아시겠죠? 공손은 불량품이고 우리 회계상에서 항상 정상적이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공손은 불량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상, 공손,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냥 공짜 문제였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 원이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람선 A, B. 자, 직접 재료비가 발생한 것을 먼저 따졌더니 A가 40만 원, B가 60만 원. 노무비는 30만 원, 20만 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얼마?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쓴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다? 25만 원이다. 그럼 이 25만 원은 A랑 B로 나눠줘야죠. 그쵸? A랑 B로 나눠주시면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그리고 누구 거 물어봤죠? B 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B만 계산할까요? B만? 그쵸? B의 제조간접비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나 B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줄 거니까 20만 원 곱하기 우리 둘의 합 50만 원 분의 25만 원 제조간접비. 무조건 식은 각합제. 각합제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죠? 각각의 합 분에 나눠줘야 할 제조 간접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절반이니까 10만 원이네요. 그쵸? 그리고 우리 문제상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총 제조원가. 그럼 총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B의 총 제조원가는 9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우리는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할 때 지금은 노무비법으로 했고요. 만약에 얘를 재료비법으로 해라. 그럼 문제를 재료비법으로 풀어봅시다. 재료비법으로 풀게 되면 B의 재료비는 60 곱하기 재료비의 합은 100만 원 분의 25만 원. 그러면 15만 원이 나오겠네요. 맞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15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원가법은 이 둘을 더한 게 직접 원가죠. 맞나요? 그러니까 각각이 어떻게 돼요? 이게 각, 이게 각.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직접 원가법으로 풀면 B는 80만 원 곱하기 직접 원가의 합계. 그러면 150만 원 분의 제조간접비는 계속해서 25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6으로 나누니까 6, 1은 6, 6, 3, 18, 6, 3, 뭐 13만 3,333원이 이렇게 계속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린 거예요. 노무비법은 노무비가 각각인 거고, 재료비법은 재료비가 각각인 거고, 직접 원가는 직접 원가를 더한 것이 각각이 되는 거죠. 배분하는 방법, 식은 계속 똑같아요. 식은 계속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은 기억번은 뭐예요? 총원가가 늘어나니까 변동비, 니은은 총원가가 일정하니까 고정비, 그 다음에 디귿은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거네요. 준변동비, 그 다음에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건 준고정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기억은 변동비, 니은은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게 아니라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죠. 그쵸? 네, 2번이 정답. 그래서 준변동원가 3번을 준변동원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준변동원가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준변동비를 혼합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문제 9번을 풀으시려면 또 우리 외웠죠, 이제 지금쯤은 알 때가 됐을 텐데. 그냥 이게 정답이죠. 그쵸? 그냥 얘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예정 배부율은 노동시간당 1,000원, 배부율은 1,000원, 그러니까 얘가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노동시간은 1,000시간. 그럼 예정 소비액은 100만원이 그냥 나왔겠네요. 맞죠? 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원 과세 배부되어 있다. 얘가 10만원이 더 크대요. 예정이 10만원이 더 크니까 실제는 얼마요? 90만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0번. 어이구, 직접 원가법. 얘를 풀으려면 어디다가 풀어드릴까요? 여기 밑에다가 풀을 수 있을까요?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 동력. 이렇게 있는데,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60만원과 63만원. 수선 부문 60만원과 동력 부문 63만원이 있다. 자기 부문 발생액이 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원가, 네, 직접 배부법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을 배분을 해볼게요. 수선 부문비는 60만원이 있고 60만원을 배분을 할 건데, 우리가 배부 기준을 보니까 800시간, 400시간, 600시간 800시간, 4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있는데 600한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직접 배부법이니까. 그러면 그냥 8대 4로 나눠주시면 되나요? 그쵸? 네. 그러면 40만원과 20만원으로 나오나요? 이것도 다 각각제 똑같아요. 누구 거 물어봤어요, 우리? 성형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성형 부분 것만
계산을 하면 성형 부분은 나는 8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 얘한테는 안 주니까. 우리 둘의 합 1200 분의 나누어 줄 값은 60만 원을 나누어 줄 겁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40만 원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력부분비. 동력부분비는 63만 원이 있었고요. 63만 원이 어떻게 됐죠? 9,100하고 그 다음에 3,500. 그리고 수선 부분에는 7,000인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9,100에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2,600인가요? 분의 63만 원. 절반이니까 45만 5천 원이 가나요? 맞나요? 45만 5천 원이 가겠는데? 네. 그러면 우리 성형 부분의 배부액은 85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죠. 아직도 어려운가요? 부분별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져 있어요. 부분별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직접배우법, 단계배우법, 상호배우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해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이거는 무조건 외우셨어야지 되는 문제고 그냥 공짜 문제예요. 우리가 이자가 두 개가 나와요. 할부이자랑 연체이자랑. 할부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아시겠죠? 할부이자에는 부가세가 붙고 연체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세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그랬죠? 네, 세금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부가세도 같이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보기에 보시면 대가의 일부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대가의 일부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대가의 일부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부가세가 무조건 붙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가의 일부라는 표현도 엄청 자주 등장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비과세 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식대는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만원. 이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프로그램에서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 가시면 수당 등록 하잖아요. 그쵸? 수당 등록에 비과세 넣고 F2 누르면 비과세 목록들 나오죠? 거기에 금액들이 다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모르시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얘는 그냥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우리 식대 비과세 육아수당 이렇게 해서 육아 비과세 F2 눌러서 육아수당 똑같은 거 검색해서 찾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출산보육수당을 우리가 육아수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아수당.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화의 간주공급 중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단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이니까. 공급이 아니라 공급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계산서 교부가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간주공급에 몇 가지 있었죠? 간주공급에 4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아, 네. 머릿속에서 줄줄줄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를 했으면 당연히 과세, 공급이다라고 했을 건데 세금계산서 교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공급으로 보지. 이게 뭐야?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 된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간주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직내장 반출이 우리 문제에서 글을 잘 읽으셔야지 돼요. 글을 잘 읽으셔야지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나와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건 뭐냐면 제가 제 다른 사업장에다가 물품을 공급을 해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내 거에다가 물건을 공급을 해도 공급이 아닌 거지.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안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왼쪽 주머니에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공급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얘기는 타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보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보냈으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 끊어야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과세거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매장 반출이다. 그냥 직매장 반출이다. 그러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앞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나오면 공급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세금계산서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라 그랬으니까 타사업장 반출을 판매 목적으로 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는 우리 회사의 업무상 말 그대로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 직접 종사하고 있으니까 월급 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한 거고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네,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기부금은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세를 납부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하듯이 기부금은 공제를 받는 항목인 거고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은 부가세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여 아니요. 내가 종이로 대신에 우리 법인이니까 법인은 당연히 전자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뭐 종이로 뭐 개인 사업자이면 종이로도 발급은 할 수는 있겠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 경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국가에서 거꾸로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할 것을 알고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꿀게요는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인정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누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 세금계산서 이거 안 끊었네 빼먹었네 그래 나중에 발급할게요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약의 해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해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일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매출이라는 거를 했어요. 5월 1일 날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매출 1,000만 원이라고 적었어야지 되는데 5월 10일 날 5월 10일이 됐는데 어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끊어야 되잖아요. 언제로 끊을까요? 10일 날 얘를 발견을 했어요. 언제로 끊어야 돼요? 1일 날로 끊으셔야지 돼요. 1일 날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일 날 원래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아시겠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10일 날 반품이 들어왔어요.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품 세금계산서 다시 끊어줘야 되잖아요. 언제로 끊어야 돼요? 10일 날. 왜? 그 전에 물건 판매한 것은 정상적이었죠. 정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반품이 생긴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 10일날 계약이 앞에서 1일날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 10일날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해지 사유 발생 10일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환입이 됐다든지 뭐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해지 사유 발생일 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지요? 네. 뭐 과세로 끊었어야지 되는데 영세로 끊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다. 그러면 그건 첫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첫날짜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냥 이거 언제 잘못한 거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 잘못한 거지? 아 이거 첫 번째 처음서부터 잘못한 건데 그러면 당초 발급일자. 나 이거 오늘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의 날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발견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발견했어도 예전에 잘못한 건 예전 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조금 되셨습니까? 많이 맞으셨나요? 개수들을 또 한번 세 보실까요?